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11일 앞둔 오늘 저녁 주요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막판 지지율 변화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완주 의사를 밝힌 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단일화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4,500명에 달하는 병력을 괌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중상 1명을 포함해 경찰관 3명이 다쳤고 자해를 시도한 가해 남성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1일 남겨둔 오늘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회 갈등 극복 방안과 연금, 의료, 기후 같은 관련 공약을 검증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굳히기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반등 시도가 맞붙으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2차 TV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의료개혁,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발표했던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노란 봉투법 등을 비판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던 만큼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이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냐. 저는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잡기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성남시 의료원을 직접 다녀온 만큼 누적 적자 등 문제점을 지적할 걸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의료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답은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던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이어가려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협공도 가능해 보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며 진보층 표심을 공략할 전망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JTBC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선 실시간 팩트체크도 함께 이루어져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드립니다. 마지막 3차 토론회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 국민의힘 친윤계가 단일화의 대가로 당권을 약속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서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형태의 후보 단일화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이 적히기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의 후보 단일화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외부의 회유와 압력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 캠프에선 TV 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불필요한 단일화 얘기가 많다며 아예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가 꺼졌다고 보진 않는다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40대 총리론을 꺼내들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단일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는 0.1%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1대1 양자 대결로 바꾼 여론조사에선 이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48.1%, 김문수 후보는 38.6%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하고 김 후보가 3%포인트 상승해 차이가 좁혀진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0.7%포인트 올라 9.4%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차이까지 줄어드는 상황. 다만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각각 50.3% 대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각각 49.5%, 37.7%를 나타냈습니다. 격차는 김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 더 벌어져 1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듯 단순 합산했을 때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진 걸로 나타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고무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부분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격차가 좁혀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론조사는 아마 팽팽하게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5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는 건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6명 가운데 1명꼴로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24,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구상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발표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존의 보도 내용이 다를 경우 곧바로 오보라고 반박한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더 늘려야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미 언론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주한미군 감축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and I won't speak to policy, but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이와 관련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병력 재배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출동 경찰관 3명 가운데 1명은 목을 다쳐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 남성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 곳곳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현관문 앞에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붙었습니다. 흰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가 집 안으로 들어가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112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한 아내를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편 A씨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막무가내로 휘두른 흉기에 20대 경찰관 1명은 목을 다쳤고 함께 있던 40대와 30대 경찰관도 각각 손가락과 팔 등을 찔렸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방검복과 방검 장갑 등을 착용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을 미처 피하진 못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는 호흡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친 A씨와 경찰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늦은 시간 발생한 범행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후퇴하면 실려도 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긴 하죠. 아무래도 저희 단지니까. A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거 유세도 나섰는데 아찔한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손 전 대표는 경기 광명시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실수를 했는데 지지자들이 김문수 이렇게 외치는 동안 침묵하던 손 전 대표 5초 뒤에야 웃으며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헷갈리는 말실수 종종 벌어집니다. 이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은 2020년 총선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여러 차례 당명을 헷갈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초록색 의상을 입고 지지할 후보 이름을 착각해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대선,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 토트넘 핫스퍼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퍼즐에 감격스러워한 손흥민과 토트넘이 즐긴 짜릿한 우승, 그 이후를 모아봤습니다. Maybe not the best captain of the all they have, but the boys were so respectful and so kind. I'm lucky that having such an amazing group behind me and supporting me, and yeah, happiest guy in the world. Let's just celebrate.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우승에 기뻐했습니다. 토트넘 차를 타고 거리를 돌며 클락션 소리로 팬들과 함께 즐겼고 주장으로서 선수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우승 트로피 들고 또 들어 올렸습니다. 그 트로피 비행기 안에서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 완벽한 퍼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승의 순간 허리에 맨 태극기에 스페인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순간에도 손흥민과 함께였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요, 내가 그 무거운 컵을 들어 올리던 날도 21일 밤이었다면서 자신의 생일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손흥민을 보면서 최고 이렇게 축하했고, 소속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봉인된 토트넘의 전설 이런 찬사를 남겼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새 교황을 만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과 만난 뒤 11년 만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보라색 옷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 교황의 첫 일반 아련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새 교황이 만난 첫 한국인 신자가 됐습니다. 고 이상은 씨의 유족인 강선희 씨는 끔찍한 밤에 세상을 떠난 상은이와 다른 158명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보라색 리본을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반고흐의 그림, 해질 무렵에 씨 뿌리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씨앗은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년 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족과 만나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quello che io sento.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주가 조작 공범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강제 수사에 이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주가 조작 관련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이던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의 공모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김 여사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소환을 시작으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주가 조작 주포들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BP 패밀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수사 때는 김 여사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검에 김 여사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옛 수사팀의 자료를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사와는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만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자료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 나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증거 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전달을 두곤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수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를 보낸 건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증거를 수집할 시간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지난주 재수사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존 유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하고 새 유학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파 색채를 지우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미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유학생을 받으려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이 거부된 겁니다. 놈 장관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은 약 6,800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달합니다. 유학생은 기숙사비를 포함해 8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에 달하는 학비를 내고 있는 만큼 학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이번 조치가 하버드의 학문과 연구 사명을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 약 3조 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 돈 13조 원에 달하는 연방기금과 계약도 끊을 수 있다며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학생과 교수진 등을 채용하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es that mean? They're allowing people in that can't add 2 and 2, and we're holding back $8 billion. Can we believe? 하버드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학문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 신경림 시인의 미발표 작품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곁에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전했던 시인 신경림의 세계를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대학생이던 1956년 등단 직후 홀연히 사라졌던 신경림은 약 10년 만에 내놓은 시로 단숨에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루한 현실을 쉬운 말로 담아내도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처음 느끼는 해이는 삶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시를 쓰는 것이 과연 감동을 주는 시를 쓸 수 있는 길일까. 그렇게 현실에 뿌리내린 시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냐는 외침과 내 집 주소 하나 없는 울분이 되어 작은 것들의 큰 목소리로 거듭났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갑으로 사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어목했던 시절은 곧장 불온 딱지를 붙였지만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 또한 시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는 필요할 때는 무기가 돼서 군사 독재나 이런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하고 싸움도 해야 된다. 평생 낮은 곳을 바라봤던 시를 닮아서인지 시인의 일상도 담백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장남이신데 제사를 지내도 그냥 절을 딱 2번 하고 끝내고 막 이렇게 뭐 며느리한테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투병 끝에 떠난 지 1년, 미발표 시가 모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얼거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안 쓰는 삶은 의미가 없다. 빛나지 않아, 설치지 않아 더 아름다운 것이고 흙먼지 쌓인 고단한 삶도 돌아보니 꽃밭이더라며 남은 이들을 다독입니다. 즐거우려면 시를 읽어야 한다던 생전의 말처럼 그의 시는 작은 이들의 큰 즐거움으로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세상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JTBC 강나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선선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 무더위도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